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간입니다. 원일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확연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대신 경제 활력의 방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금리, 가계부채, 소비, 최저임금, 고용, 제조업 부활. 정부의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 내년엔 경제 좀 좋아질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설은 각계의 경제 전문가 특별한 세 분을 모시고 한국 경제 진단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특별한 세 분 어떤 분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때 첫 경제부총리 지내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신 김진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학 회장이신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 전에 정부가 경제 정책과 관련된 서별관 회의 부활했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첫 의제였다는데 영상 보시고 어떤 회의이고 정부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 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관계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만나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소통의 장으로 비공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첫 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이 모두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별관에서만 하느냐 회의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저희가 경제현안 조율회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사전 조율한다는 점에서 이전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비슷한데 첫 회의 안건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연착륙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한미 금리 격차, 실물 경제 상황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했고 큰 틀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과 통화정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수시로 만나 정책 공조를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영상 보셨듯이 서별관 회의 얘기부터 좀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저희가 서별관 회의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이 워낙 부처별로 따로따로 조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서별관 회의가 아니라 경제정책 조율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부총리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경제부총리 시절에 서별관회 해보셨죠? 그렇죠. 제가 차관 국장 때부터 참여하는 서별관 회의라는 이름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경제현안 조정회의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자면 언론에서 자꾸 서별관 회의가 부활됐다라고 하는데 이 명제 자체가 맞습니까? 과거의 서별관 회의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여러 가지 금융의 뱅크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비밀을 지키면서 보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인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경제 현안은 특히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은 서로 잘 조율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정책이 없는 게 이상하죠. 세계 뭐 어떤 나라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뭔가를 조율하고 의견을 합치고 하는 공식 회의, 국무회의 말고 이 관련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름이 서별관 회의 그랬더니 마치 국민들 인식에는 서별관 회의에서는 뭔가 밀집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좀 인식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 근데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또 청와대 근무 경력이 굉장히 오래
몇 년 하셨습니까?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면은 예, 예. 뭐 저 행정관, 비서관들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 예. 장수하셨습니다. 자, 왜 이름이 서별관이죠? 동별관이 있나요? 서별관이 청와대 곁에 예. 서별관이라는 조그만 그 회의 조그마한, 장소가 예, 있습니다. 별채가 하나 있거든요. 예, 별채가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기도 편하고 거기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그 청와대 집무하는 데와 좀 예. 별도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또 간단히 조식이나 중식 이런 것을 또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찬 겸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 장소가 서별관이다 보니까. 예, 예. 그 서별관회의인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여러 현안을 합니다. 거기서 꼭 구조조정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부처만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회부처 이런 데서도 그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장소가 서별관이어서 그렇지 공식 비공식 그다음에 뭐 그 정부 부처가 아닌 조금 더 확대된 공공기관들까지 포함돼서 현안을 조율하고 갈등 이슈에 대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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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효용이 아주 편의상 컸습니다. 서별관 회의 부활됐다 그러면서 아까 대통령 주재하고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고 마이크들 있고 하는 이런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예. 서별관 회의는 그런 모양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장소도 예. 좁고 예. 마이크 같은 거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식사 지금- 겸해서 많이들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는 저 회의는 확대 경제장관 관련자 조율 회의라는 거는 서별관 회의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죠. 예. 그렇죠? 예, 다릅니다. 예, 예. 또 똑같지 않습니다. 두 개가. 예. 예. 경제학과 교수이신 김경수 교수님 입장에 보셨을 때, 자 서별관 회의하고 이 조율 회의라는 게 개념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기는 한데 어찌 됐든 뭔가 이렇게 부활됐다 이런 회의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이 변화에는 경제학자 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유는 뭐였고?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경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제스처가 아닌가. 표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뭐 부활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뭔가를 조율해서 경제 정책을 한 목소리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변화로 해석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 국민들은?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네. 무슨 장하성, 김동연 뭐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갖고 나왔는데 그런 건 아주 가장 이른바- 나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체감,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일체감이 있어야 되고 범정부적으로 청와대, 여당 또 정부 경제부처 모두 한 목소리로 일체감 있게 추진을 하게 만들려면 네. 사전에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정확한 이름은 경제현안 조율회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 현안 조율 회의. 네. 자 이렇게 되면 요 이름만 봤을 때는 국민들이 그동안에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정책이 뭔가 좀 이렇게 부처별로 각자 따로 청와대 따로 기재부 따로 이렇게 좀 이런 혼선의 측면이 있었는데 일체감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려면 아하. 이런 저런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이런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조율 회의, 현안 조율 회의가 뭐부터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요 전에 좀 미국발 이제 소식이 있으니까 또 어렵게 나오신 우리 김용범 위원장님 때문에 질문을 금리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 0.25% 인상, 한국과의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해서 0.75%포인트. 자, 이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 금리 격차 괜찮은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따라 올려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이대로 격차를 유지하고 가야 되나 궁금점이 많습니다. 자, 당국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FOMC에서 말씀하신 대로 25bp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직전에 오늘 아침 7시 반에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모여서 거시금융 점검회의를 해서 이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방송 나오시기 전에 그 회의부터 하고 그렇습니다. 오신 겁니까? 예, 아이고, 7시 반에 새벽부터 했습니다. 바쁘셨군요. 네. 그 대체적으로 각 기관들의 그 평가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예고한 그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 평가, 내년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는데요. 네. 연준이 이번에 올렸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가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미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글로벌 그런 것까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더 신중해졌다는 거거든요. 내년에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그 시기나 그런 거 미국 경제로만 보면 소위 이제 나홀로 호황 국면이고 실물 지표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실물 지표만 놓고 보면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조금 더 신중해졌다. 그리고 내년에 인상 그 횟수도 보통 3회로 봤는데 한 2회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중립금리 범위에 거의 다 다가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 금리 인상 기조의 정착점 같은 것의 불확실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그 소위 금리 정상화 과정이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갈 것이다. 그런 그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렸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조금 출렁이고 있습니다만은 괜찮을 것 같다 내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금리가 이제 75bp 차이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내외 금리 차 때문에 외국인의 채권 자금이 한 110조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상당히 많이 각 기관별로 분석도 하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채권 자금의 한 70%가 각국의 중앙은행, 국부펀드 뭐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채권 다변화 측면에서 한 것이고 꼭 금리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 투자한 나라의 펀더멘탈, 그다음에 그 나라의 환율의 방향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최근에 75bp로 넓어지고 뭐 미국 금리가 내년에 한두 번 더 올라가도 우리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단순하게 금리 격차만 가지고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저희가 매번 그 채권 자금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금리가 내년에 한두 번 더 올리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격차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채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그 우려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까요? 따라갈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평가들을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오늘 아침 대책회의 다녀오셔서 정리한 내용들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가 단락별로 보면 신문으로 따지면 전부 다 일면 톡값인데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역순으로 좀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오시게 좀 해보면 거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거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산 축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10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를 그때 확고하게 넘어섰는데 그렇죠. 3% 이상 오늘의 경우는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2.8%에서 2.7%로 떨어졌는데 물론 주가도 떨어졌고요. 그 이유로서 이제 금리 인상 말고 방금 지금 진짜 시장이 중요시 여기하는 건 자산 축소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10월부터 월 500억 불씩 자산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고 자기네들의 모델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당시에 그게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지금 자산 축소 프로그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금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아마 파월 의장이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500억 불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 것이 이제 굉장한 화근이 돼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10월과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그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예,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거가 상당한 비판이 지금 언론사에서 제기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이제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두고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경수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대목을 좀 이해를 좀 하실까 모르겠는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자산 금리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자산 축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인즉슨 미국이 금융 위기 이후에 헬리콥터로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려서 자산 유동성을 확 늘려놓은 거를 미국이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재료 금리에서 늘어난 4조 5천억 불에 대한 자산을 축소하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갖고 있는 TV나 모기지 증권 같은 걸 이제 팔거나 그런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4조 그러니까 한 3,600억 불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500억 불씩 줄이겠다는 건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500억 달러 규모로 자산을 걷어들이고 있다. 달러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다를 좀 언론에서는 좀 덜 보고 언론은 항상 금리만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보는 측면이 있는데 10월 달의 인상과 12월의 인상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설명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 대목까지 주셨는데 미국 금리 인상의 행간에 숨은 뜻 김진표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작년에 이미 0.75%를 경험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에 0.25로 올려서 0.5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올리니까 다시 늘어난 셈이죠. 0.75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시 벌어졌는데 방금 김경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우려. 그러니까 금리 차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자금이 빠져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걱정인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거로 미루어 보면 그렇게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김영범 위원장님 말에 동의하고요.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소위 금융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부동산 분야의 비생산적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이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대체로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고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부동산도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지금 파월이 굉장히 신중하게 금리 앞으로의 조정 시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강조했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너무 이 금리 차이에만 민감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거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시장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야기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영역과 일반인들의 관심도의 차이가 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진행을 하는 입장은 저는 자꾸 일반인의 시각으로 평범한 질문을 일반인의 언어로 드리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는 김용범 부위원장님이 핵심을 말씀을 하셨고 김 교수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궁금한 거는 0.75%포인트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되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 봤다 이겁니다. 외국의 자본이 쫙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우리가 겪었던 IMF라는 이 트라우마. 자, 0.75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아직 우리가 맷집이 있다 치고 내년에 어찌됐든 미국이 두 번 정도 올린다 쳤을 때 1.0%포인트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진짜로 정부가 안심하라라고 말씀들은 하지만 괜찮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저 전문가들 의견 한번 좀 듣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당국자시니까. 이게 0.75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책회의 결론이라고. 어찌됐든 내년에는 1.0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는 이상. 1.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0.75% 포인트 차이면은 괜찮고
우리가 어떤 임계 수치가 있는 건 아닌가. 임계라는 표현은 그거는 화학적인 건 아니다. 이런 차이가 그러면 1.0%, 1.25% 우리가 지금 그 각 기관들이 분석하는 거는 그런 절대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환율 이제 스왑 레이트라는 그런 그 환차익이 있습니다. 또 환율과 연동돼 있군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 왜 그 환차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는 금리 차와 환까지를 환을 이제 전환해야 자기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환에서 오는 그 환차 이익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크게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안정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의 장기 절하가 될 거냐 절상이 될 거냐 이런 기대,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금리 향방. 왜 그러냐면은 그 투자해놓은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이렇게 오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해놓은 국채에서는 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이 지금 올리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나라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여러 안정성이나 환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까지를 보기 때문에 단순한 이 이자 하나만 그로만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7% 포인트 괜찮고 1.0이면 긴장해야 되고 1.25가 되면은 기계적이지 아주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그렇게는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채권 자금들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0.75%포인트는 안전하고 1.0포인트부터는 위험하다. 이렇게 기계적인 분석은 이건 무의미한 분석인 것이고. 아까 말한 뒤에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금 저쪽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유인 구조가 남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따라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그러면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0.75%에서 1.0포인트 사이를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늦추면서 가는 게 우리 경제 현실상 가도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실물 경제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부분 내에서 금융 각 분야의 불균형이 현저하냐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볼 것이고 물론 내외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그 참여자들이 외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외 안정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요인까지를 볼 텐데 순서로 보면은 국내 경기를 제일 먼저 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내 부분 안에서 불균형을 또 크게 보실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것까지를 볼 텐데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인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경험이 있으신 김경수 교수님, 한국은행이 그래서 저희가 달러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건 너무 의문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부는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당국은 어찌됐든 한국은행이 안 올리고 좀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가기를 좀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로 국민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클 텐데 옆에서 보시기엔 어떤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이게 이제 그 자본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외환 불안이 그 2015년서부터 일어났던 한 1년간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한테는 자본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역전만 가지고 이게 자본 유출이 될 거다라는 그렇게 확신을 한다는 건 굉장한 좀 그 오류인 것 같고요. 두 분이 그 부분, 일치된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의 한 국가지 우리나라만 보고 뭐 자본이 그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어떤
그 영향이 있는가, 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그 한국은행 굉장히 그 유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자본 유출이 조금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네. 그래서 그러나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과 외환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저는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걸 가지고 뭐 이제부터 금리가 유출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금리 격차 일어나면은 돈 빠져나가고 또 우리도 따라 올라가고 점점 더 힘들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계신데 금리 정책과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 복합적이라는 점. 그 설명으로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제가 시간은 없지만 요 대목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런 금리 격차 때문에 우리가 덜커덕 좀 따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됐는데 꼭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경제는 우선 지난 20년간 네. 길게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매 5년마다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것이 우선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는 줄어들고 내수도 소비도 신통치 않고 네. 이런 상황에서 주로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 증가 갖고 메꿔오는 경제였거든요. 나홀로 호황 반도체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말씀. 지금 반도체 자체의 그 세계적인 경기 상황이 내리막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하고 예. 실제로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의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대책으로 종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서 경제 활력 대책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네. 재정을 전체적으로 9.5%를 늘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투자 촉진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예.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책, 경제 정책의 운영 방향과 한국은행의 이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잘 조율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한 경제 현안 조율회의 같은 것이 바로 그런 형태로 할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데서 오는 스스로의 한계는 있지만 미국이 한두 차례 내년에 더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상황,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돈이 너무 금리가 국제 금리에 비해서 낮아가지고 부동산에 많이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생각을 바꿔야겠죠. 그러겠네요. 예. 세 분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그런가?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 주식 시장 떨어지고 미국 주식 떨어지면 우리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뭐 엄청나게 떨어져서 우리 뭐 충격이 엄청날 거라고 공포를 가졌는데 세 분 말씀 듣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의외로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보합세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꼭 미국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훅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정부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른바 그 경제 현안 조율 회의에 한은이 참석을 합니까? 지금 아까 그 화면에선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번 회의에는 빠진 것 같죠? 아까 그 자료화면을 보여주셨지만 네. 그 이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또 따로 양자로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네. 이렇게 현안 뭐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고 이런 회의를 별도로 하는 거다 별도로 이거죠? 하시고요. 예. 경제현안 조율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내각 부처들 예. 그리고 혹시 그 정부 부처와 일을 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 뭐 이런 경우도 가끔씩 들어와서 이렇게 공기업들. 뭐 그러니까 한은은 뭐 예. 독립기구니까 그렇습니다. 뭐 굳이 예. 정부 현안 조율 회의에 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예. 없겠죠. 예. 아마 이제 어느 나라나 예. 예를 들면 미국도 미국 재무장관과 FRB 의장이 제가 알기로는
오랜 관행인데 예. 2주에 한 번씩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예, 그럼 이제 밥 먹는 자리라고 항상 그러죠. 그렇죠. 언론에. 그러면서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예. 거고 우리도 그런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도 재경부 당시 재경부였는데 재경부 차관과 하는 부총재,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조율을 했죠. 그랬죠. 예, 예. 미국은 요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윗에다 대고 막 그 연준 의장 막 비난하고 동결하라고 노골적으로 막 압박하고 그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연준 의장은 우리는 정치적인 건 고려 안 한다고 트럼프 얘기라고 그러고 막 재밌는 현상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금리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입니다. 우리 경제 정책 방향 선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소 좀 한번 다뤄보죠.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또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정부도 이제 최저임금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시겠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결국 좀 이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거는 대통령도 인정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세요? 속도나 폭보다도 사실 이제 결정 구조, 결정 구조.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할 때는 아까 이제 뭐 하는 금리할 때도 나왔지만 여러 요인들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냥 그 산업에서의 이제 임금의 인상 요인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수용성, 네. 그다음에 그 산업만 아니고 이제 경제라는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파급 효과까지를 또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아마 결정을 함에 있어서 네네. 그다음에 결정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또 아마 더 참여하는 사람들 예. 그런 논의 구조 아까 말한 대로 최저임금이 미칠 영향 같은 것도 더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고 수용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 예. 앞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가버넌스 부분이 네. 또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님은 경제부총리 경험 되살리셔서 그동안에 좀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 좀 많이 하셨죠. 네. 이 속도와 인상 폭에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예. 이 경제에서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사전에 결정이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치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슈입니다. 그래갖고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1만 원은 그렇죠. 공약이었잖아요. 그 시급 10,000원 무조건 뭐 모든 정치권이 다 예, 똑같이 예. 후보마다 다 얘기하고 다만 논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논쟁은 그 시기를 3년에 달성할 거냐 5년에 달성할 할 거냐 거냐. 이거 예. 갖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가 좀 불행했던 것은 현행 헌법상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준비 기간이 없이 인수위라는 없이. 준비 기간이 예.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예. 어제까지 3년 내에 시급 10,000원 올린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 공약 이퀄 정책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바로 집행을 하게 예. 되니까 사전에 준비 절차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따져볼 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이 그 최저임금 인상은 누가 가장 고통스러우냐 하면 자영업자가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자영업자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대개 5%에서 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우리는 자영업자가 무려 25%가 넘습니다. 예. 600만 자영업자라고 그런 얘기하니까요. 경제 구조화에서 이 자영업자 600만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전에 적어도 한 2달 정도의 인수위 준비 기간을 갖추고 예.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대선 공약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부작용이 본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은 속성상 네. 효과는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2년, 3년.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선순환을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예. 반면에 비용은 강행법으로 동시에 5천만에게 한꺼번에 적용하니까 당장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아무런 부작용 방지 대책을 못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네. 경제부처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한 4개월 걸렸거든요. 예. 청문 과정 거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대책이라고 시행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뿐이었어요. 작년에 3조. 네.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 3조가 택도 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 요건이 그 4대 보험 가입자만 적용이 되게 해놓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이나 적용이 되지. 진짜 영세한 자영업자들, 진짜 필요한 사람은 거기까지 혜택이 가지도 아무 보완책 못했습니다. 없이 그냥 예. 저 최저임금 인상에 여파를 맞아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고용의 감소, 예. 비정규직 그 최저소득계층의 소득 감소, 그러니까 양극화의 심화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죠. 예. 해보신 입장에서 그 전후 사정을 아시니까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방향 맞는 거죠. 맞습니다. 최저임금 뭐 당연히 157만 원, 뭐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한 달 살아라. 이거 말 안 되는 거는 그 방향이 맞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20년간 장기 저성장을 왜 했냐? 이게 지나치게 오랫동안 수출 대기업, 재벌 중심의 그 성장 정책, 투자 촉진 정책을 오래 끌어왔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재벌들의 혁신 투자는 잘 안 일어나고 양극화만 심해졌거든요. 예,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뒷받침 안 되는 고용 없는 성장만 그렇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저임금 현상인데 우리가 생산성 면에서는 OECD의 12에서 한 15위 정도 된다고 보통 평가를 받는데 평균 임금은 27위에서 28위 정도 되니까 격차가 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세상이 가능하지 바뀌어가지고 창의 융합형 그런 인재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이거는 필요한데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제도적 시스템 때문에 사전에 부작용 방지 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깝다. 예. 김경수 교수님, 관련돼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또 우리가 아픈 통계 하나가 소득 상위 하위 분이 이른바 빈부격차 지수가 높은 부분도 좀 아픈 대목 아닙니까? 정부의 의지와 선의와 정책 방향과 달리 현실적으로 봤다는 잘 사는 분위는 한 8% 정도 소득이 더 늘었고 못 사는 계층은 오히려 더 그만큼 더 줄었고 소득 양극화 지수가 늘어났다 부분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그 부작용 대책 없는 정책 때문에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 명제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양극화에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거 자체가 양극화 지수를 심화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정황적 증거가 있었고요. 아하,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학계가 그 동안에 그 해외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단하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고하는 그런 것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이런 등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지금 저 표를 지금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위 20%가 마이너스 7%로 소득이 감소한 거는 최저임금으로 도와드리려고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나마 받던 일자리도 잘렸으니까 하위가 줄은 거는 뭐 설명이 된다 치자고요. 반대로 상위 20%가 8.8%나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그 최저임금과는 저거는 직접적인 상관을 아닌 거죠. 기대를 하기는 어렵죠. 상대적으로 그냥 올라갔을 뿐인가요? 상대적 격차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뭘 보면 15세부터 19세 사이에 그 취업자가 1월부터 계속해서 작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고용 충격이 그 반증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니까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폐업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해고당한 실업이 늘고 뭐 대학에서의 뭐 그 강사법이라든지 이렇게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시행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무리한 일이 벌어지는 뭐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시간강사법 뭐 오늘의 주제와는 동떨어져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해주려고 법을 강화를 했더니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 지금 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저소득층 증가는 또 노령화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저소득층이 결국은 비정규직,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저임금 등과 연결해서 실업이 되니까 그것도 감소한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전부 고령층으로 가면서 그게 많이 편입이 되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점에서 재정을 통해서 노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가 거기 있죠. 이게 이제 사회 안정망 확충이라고 네이밍을 했으면 오히려 조금 거부감이 좀 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그게 무슨 원흉인 것처럼 됐는데 우리 이 방향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20%, 그다음에 가장 이제 어려우신 하위 20%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은 더 높아지고 한쪽이 이제 감소하니까 배율이 높아져서 네.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은 그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고용이 영향을 일부 받았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있다고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소득이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소득이 마이너스 될 리는 없는데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소득은 늘고 늘죠. 이제 이 배수로 보면은 최저임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분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위에 30-40% 정도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1분위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대부분 한 70-80%가 고령층들입니다. 고령층이고 그래서 사실은 일용직이고 일과 직업이고, 어떤 직업과 연결해서 이분들을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 이전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1분위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2분위 쪽에 최저임금에 도움이 되는 거 됐으면은 사실 효과가 훨씬 더 컸을 텐데 2분위 쪽은 분명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이 경기 하강기와 좀 이렇게 겹치면서 도소매 그다음에 음식 숙박,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런 영역에서 일부 고용 조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분위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1분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타겟을 해서 같이 보완돼서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났을 텐데 1분위는 사실 최저임금과 그렇게 크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자리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아주 임시로 일을 하시지만 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계층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직접 영향으로 그렇게 1분위, 5분위를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점 너무 과하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수용해서 그것의 경제 수요면에서 보면 그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결과가 왜 1분위가 소득이 더 떨어졌냐? 그건 사실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어차피 일자리가 없던 2분위들이 주로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역설적으로 보면 1분위들이 그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 복지 지출의 비중을 집중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일자리와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위 20% 맨 밑에서 못 사는 분들은 어차피 고령층이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포용 정책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데 이제 일부 자영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가족 노동자들끼리 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또는 고용을 소수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1순위로 추락하는 그래서 1순위자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겠죠. 이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죠. 보완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요거 제가 사전에 미리 좀 받아놓은 저 국민들의 상식에 입각한 질문인데요. 요 대목에서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지출 복지 확대 좋다.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한다. 그러면은 하위 20% 순으로 좀 선별적으로 복지를 쏟아부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분들이 다시 낭떠러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현 정부의 이 복지 확대와 재정 지출이 너무 보편적으로 전 계층에 다 하다 보니 효과가 좀 덜 나는 거 아니냐. 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요건 좀 진단 좀 바꾸고 가야 되겠는데요.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한 바퀴 좀 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정부의 복지 정책 중에서도 역점은 역시 일분위 계층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다 그렇죠. 다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적인 재앙이 지금 출산율 감소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운영을 해보니까 아동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데 소득 하위자들만 선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줄려다 보니까 그 선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더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의 효율을 생각해 보면 전체에게 차라리 줄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집행에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저소득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아동 수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도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 1,600억 그걸 다 나눠줬을 때 드는 비용 1,000억 결국은 걸러내는 비용이 더 드니까 이거는 다 주는 게 남는 장사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상위 10%를 걸러내는 이 행정비용을 고려하지 말고 이 돈도 잘 사는 저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 아들한테 돈 10만 원은 의미가 없는 돈이니 하위에다 좀 몰아줄 수 있는 행정비용이라면은 의미 있는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건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던 얘기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을 이제 다 들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이제 일자리 예산이 한 23조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 책정돼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23조. 그거는 일자리는 이제 청년의 고용 보조 여기 보면은 이제 장려금도 주고 있고요. 신중년들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각각 그렇게 여성들 아이 돌봄 서비스 이렇게 이제 각 그 분야별로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돼 있고 종류가 많기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병행해서 일자리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계층도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인상이랄지 그런 좀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고령층에 대한 빈곤, 그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면은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연금은 뭐 88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에 한 30년 정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 직업에서 은퇴하시고 노년을 몇십 년을 사셔야 되는데 시급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그렇다고 계속 일하라고도 하시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으로 아주 빈곤 문제인데 사실은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른 일반 빈곤과 하위 20% 저소득 계층 노령화와 맞물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김진표 의원님과 김영권 부위원장의 의견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복지 확대, 재정 확대, 그 선택과 집중의 그 정도와 수위는 적절합니까? 아니면 요것도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필연이죠. 고령화 그리고 사회에서. 다만 이제 우리 어디에 이제 더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는 이제 문제가 여기 가장 큰 질문하신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하락과 이제 에이징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상황에서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고용을 확대하고 나이가 드셔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대표적인 저들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급격하게 노령화가 일어나면 독일도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결국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 재정에 의지해서 먹고 살기보다 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시계를 되돌릴 수 있었다면 최저임금 대신에 바우처를 지급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다 물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바우처보다 더 좋은 게 일자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예, 일자를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선순환이 그 안에서 돌아갈 네, 수가 네.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게 최상의 복지 정책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장 정책이죠. 성장의 목표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 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정부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뭐 3천 명까지 떨어졌던 지금 고용 증가율이 그래도 16만 5천 명까지는 올랐고 물론 그게 고령층이다 단기다 뭐 이런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일자리만한 복지 정책 없다라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릴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내년 계속 그렇게 올리는 건 정부로서는 엄청난 아니 부담이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 시계를 되돌릴 재주는 없지만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지 요거는 이제 짚어봐야 되니까 뭐 이름이 뭐가 됐든지 속도 조절이 됐든 시장의 수용성이 됐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거 계속 우리가 이 논의를 할 수 없어서 먼저 당의 입장은 뭐예요? 여당의 입장은?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내년도 인상률이. 요 대목에서 요 질문만 확실하게. 내년도에 10.9% 또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그것의 결정됐죠? 시행을 예.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지금 야당이 시행 시기를 좀 늦추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16.4%. 그건 예. 정치적인 이유였죠. 예.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네. 실제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집행이 다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내년에 가장 빨리 이제 제일 제가 볼 때 좋은 부작용 방지 대책은 근로장려세제입니다. EITC EITC 말씀하시는군요. 예. 근로자나 사업자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따르는 임금이나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은 보장해주겠다는 제도죠. 제 기억에 EITC 예산이 한 6조 정도로 지금 편성된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래서 지금보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뭐 더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보다 3배나 늘렸으니까. 예. 지원 대상도 3배, 지원 금액도 3배.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시행 시기가 예.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내년 9월입니다. 그러면 보완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임금을 올라가게 해야지 가뜩이나 예. 지금 임금이 높아져서 문제가 있는데 보완 대책 중에서 실제 시행되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제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네. 그것도 금년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EITC를 제가 여기 오면서 세제실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조기 집행 가능한가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 아마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중에 앞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제도, 사전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 적어도 그거하고 맞춰서는 시행을 해야지. 부작용 방지 대책은 안 만들어 놓고 임금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게 확실한데 임금을 또 올린다는 거는 좀 의원님, 요 문제는 제가 시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10.9% 오르기로 이미 올해 확정이 됐는데 방망이 땅땅땅 두들겼는데 이거 부작용이 또 예상되니 시행 시기를 늦추자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말씀이 당의 입장입니까? 의원님? 제 개인의 의견인데 그럼 민주당이 이걸 받아서 합의하에 늦출 가능성은 몇 퍼센트? 우리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 문제는 의제로서는 같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고. 아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이 확정된 거는 시행하자라는 당론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보완 대책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늦추거나 적어도 한 1, 4분기라도 늦출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김영곤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희 금융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반기 앞당겨서 하고. 예. 그뭐 예산의 61% 조기 집행한다는 건 이미 고지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꼭 최저임금 하나만이 아니고 결국에 심리가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경제 정책의 기조를 투자 활력, 그다음에 창업, 뭐 그다음에 적극적인 거시 정책 이런 쪽으로 지금 뚜렷하게 선회하고 그런 걸 또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이렇게 지금 실물보다 숫자보다도 심리가 훨씬 안 좋게 나오거든요. 소비 심리, 그다음에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반전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면서 심리적으로 뭘 하려면은 뭐 주무 당국자가 아니시니까 그 뭐 직접적인 대답하시긴 좀 곤란하시겠죠. 다만 심리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붐업해야 된다라는 거에 지금 뉘앙스로 행간의 뜻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대규모 기업들이나 지역 이렇게 계획되고 있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는데 뭐 예비 타당성이 좀 뭐 아주 살짝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대규모 어떤 그 지역 개발이나 설비 투자나 어떤 어떤 뭐 저기 컨벤션 센터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유보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착공이 되고 굵직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몇 개만 미뤄졌던 게 착공되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건 또 완연하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거다.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는 20년간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거든요. 우리 지금 경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는 굉장히 고속성장하는 경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을 경제 주체들이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성장 동력으로 지금 올해 예산에서 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로 방금 김영범 위원장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연기된 대규모 프로젝트, 가령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투자 촉진 정책으로 6조 플러스 알파 정도를 단기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 빨리 풀어서 해준다는 것이고, 민간 투자 육성을 또 6조,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또 16조든가 발표 자료를 보니까 민간의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투자 촉진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주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돌이켜보면 1970년대에 그 수출 벤처, 2000년대 IT 벤처가 그때도 경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벤처 열풍을 통해서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도 극복하고 이런 그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뭔가 돌아가는 엔진의 역할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대를 크게 거는 것은 우리 김영범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창업을 위한 예산을 정책을 아주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확산시키는 거. 또 그것을 이미 스타트업이 지금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스케일업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분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그짓으로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가동되면 저는 우리 사회의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경험했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는 극복이 되는 것이죠. 아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 국민들의 그 열망을 이런 두 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자꾸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잘할 수 있다라는 좀 이 자신감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구호는 구호고 분위기는 분위기인 거고 그러면 액션 플랜이 뭔데라고 정부한테 기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 좀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죠. 뭐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김 교수님,
4대 산업군별로 해서 16개 업종을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스마트 공장을 3만 개를 뭐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벤처를 다시 붐을 육성하겠다. 뭐 여러 가지 쭉 나와서 뭐 이거 읽다 보면은 이제 뭐 1시간도 모자른데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때는 다 좋은 말이고 다 방향 잘 잡은 것 같은데 왠지 2% 부족하고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방향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라는 이 지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 떨어지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네, 그래서 생산성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그런 이제 정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번 크게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011년 정도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그런 추세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나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제 수지가 흑자인 나라의 속성이 이제 GDP 성장률이 생산성의 증가율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라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지난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조가 한국판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이제 한국판 러스트벨트라는 게 아마 한국형 한국판 한국형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현주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성장으로 가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던 장치 산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남은 게 뭐 반도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문제가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아무리 확장돼도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게 망가지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그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소위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이제 지속된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보면 경제 구조가 굉장히 우린 경직적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의 경직성이나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는 구조는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오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그런 문제인데요.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이제 유일한 대안인데 아마 국민들이 피부에 와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아마 전임 정부에서도 무슨 창조 경제라는 거가 있었고 이번에 혁신 경제가 있었는데 이게 딱 눈에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스마트 공장을 짓겠다 이거는 저는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이제 바로 스마트 공장을 중소기업을 확장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빨리 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눈에 뭔가 보여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요.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에 소위 빅 이노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 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책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우리 전통 제조업, 주력 산업 이것도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 옳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혁신이 왜 안 일어나느냐. 궁금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궁금증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혁신은 대규모 투자하는 데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개념 같은 뭐 어떤 중공업 이래서 뭐 거기에 정부가 막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유는 우리의 전반적인 지금 기술 수준이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세계의 상위권에 수렴돼 있거든요. 더 이상 베낄 게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창의적인 걸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야지 이제는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여건에서는
과거와 같이 대규모 대량 투자를 해가지고 뭘 일으킨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거든요. 10%대로 낮은 거죠. 과거 우리가 좀 그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선진국이 다 해본 것 중에 성공한 걸 그대로 베끼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 90% 이상 되니까 그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지만 80년대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는 그런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혁신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를 대기업에서도 제조업과 관련된 접목된 서비스라든가 다른 융합된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작게라도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공장 이런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뛰어난 그 적응력과 뛰어난 창의력이 있습니다. 지금 각 대기업의 중간 간부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장 나와 창업하고 싶은 생각을 굴뚝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왜 실현화가 안 되냐. 방법이 저는 틀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쓰던 방법은 재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 단위의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재정 온리, 재정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태펀드 재정에서 만들어서 공무원이 이런 벤처를 육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논아주기식이 되니까 그리고 벤처라는 것이 한 번 지원해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창업하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오는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이 금융권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금융의 혁신이 중요하다. 우리 금융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담보 잡고 융자해 주는 거 위주로 하는 이 풍토 하에서 중소벤처에 대한 자금 지원하는 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융자가 98.8%고 투자는 1.2%밖에 안 돼요. 미국은 투자가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자기 위험 부담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을 육성해 주는 일이 중요한데 마침 금년도 지난번 그 확대금리 장관회 때 자료를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과감하게 이런 정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스케일업, 그다음에 이제 회수시장 종합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실천이 빨리 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빈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맞아.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애플 베껴 그 대신 더 잘 만들어 한 게 갤럭시고요. 렉서스 베껴 그 대신 더 잘 만들어 한 게 좀 제너시스였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베껴서는 혁신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재벌 위주로 투자하고 그냥 돈 나눠주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들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액션 플랜 있다. 그 근간은 금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융 얘기 나오면요. 국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기이긴 하지만 금융 전문가시고 금융의 중요성이 대충 왜 중요한지는 이제 알기는 알겠어요. 자, 금융개혁 하는데 저 금융위원회 담당자시니까 대한민국 금융 그러면 국민들은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은행들은 예대마진 그냥 돈놀이해서 이자나 따먹는 해서 10조 이상의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가 이 문제점 지적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고치려고 해야 은행들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제 보통 금융과 실물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물은 우리나라가 세계 12, 13위 정도의 그런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금융의 역할이 없이 실물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바퀴로 가기 때문에 실물의 성장의 평균 정도 성적을 금융이 기여한다고 보셔야 돼요. 금융이 역할을 안 하는데 실물이 그렇게 갈 수 없죠. 그래서 금융은 금융 이제 독자적으로 금융 자체적으로 산업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갈 길이 멉니다만은 한국 금융도 한국 제조업만큼이나 평균적으로 평균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의 순이익을 10조라고 하지만 은행들의 그 절대적인 규모나 그걸 보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익 규모가 그렇게 또 비율이나 이런 걸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1,500조 이상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과거의 비율이나 뭐 예대 금리 차나 소위 순 이자 마진이라는 NIM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 규모가 커지니까 이익의 절대 규모는 커지고 은행들 이익에서 제일 단일 요소로서 중요한 것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겁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잘못된 것이 규모가 커지면 이익이 줄어들고 그게 이제 관리가 잘 되면은 이익이 안정적으로 커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대손 충당금 관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은행 이익이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고 사실 자본시장도 한국 자본시장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이제 좀 크고 그렇지만 한국의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규모나 수나 뭐 그런 그 성숙도 같은 것들도 아직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은행 위주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국금이 그렇게 아주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김진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사실 이제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추격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우리 스스로가 선도하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생산성 높이고 그러려면 실물도 그렇고 금융도 이제 한 단계 더 안 가보던 길로 가려면 훨씬 더 이제 더 이노베이션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과거의 그 인재들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은행이 기술을 혁신형 기술 기업을 지원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저기 이렇게 재무적인 지표만 가지고 기업을 분석한 데서 그 기술을 알 리가 없고 그러면 또 은행이 대출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은행 스스로도 이런 기술이 변화되는 디지털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쪽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그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대규모 아주 그 초기 기술에 대한 분석과 대규모 투자는 모험 자본이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모험 자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회에서 모험 자본이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충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자꾸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김경수 교수님부터 좀 드릴게요. 주력 산업이 위기다, 주력 산업이 늙었다, 여기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여기에서 분화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기만 보시죠. 한국 GM만 놓고 봤을 때 산업은행 뭐 2대 주주고. 산업은행에서 GM의 꼼수로 오해받았던 그 이 법인 분리 이거 실사한다고 막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잘 하는 겁니까? 이른바 산업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은행의 이 진단과 이 판단은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제대로 잘 가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좀 있는 걸까요? 좀 정답 찾기가 참 어려워서. 지적하신 질문이 너무 그 구체적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 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책임 있는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산업은행 역할이 산업은행의 역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같은 세 분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산업은행 이 자본의 이 금융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동안엔 돈 대주고 이자 받고 좀 편하게 왔다라는 보편적 지적 비판은 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금융이 우리 경제 고속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외환 위기 전에는 우리 금융권의 자산 운용 전체 국민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자산 운용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80% 정도를 기업금융으로 운영을 했어요. 기업에다 돈 빌려주고. 가계금융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된 거죠. 상당히 불균형한 거죠.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하면 너무 지나치게 높았던 거고 아마 그것이 일부 그런 금융의 행태가 우리 그 97년 외환위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그런 요건이 됐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때 이후에는 아주 반동적으로 기업금융의 비중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금년 통계를 보니까 기업금융의 비중이 47%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군요. 그 2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군요. 80에서 47% 떨어졌다는 것은 예. 너무 급격한 변화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땐 그래도 금융 자금이 이게 전 국민의 돈이니까 금융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잘 투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82, 47로 떨어질 때 그게 어디로 갔냐? 부동산. 전부 아파트 담보대출로 가고 부동산 담보대출.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500조가 1,500조 넘은 선으로 갔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그로 인한 양극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서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 금융개혁의 방향은 이제는 기업 금융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과거처럼 80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55, 60 정도는 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그것도 기업금융도 우리는 100% 지금 담보대출이거든요. 아마 한 5대 재벌이나 3대 재벌 빼놓고는 전부 부동산 담보대출 안 하고는 못 받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금융개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통계는 미국의 금융기관 종사자의 절반이 넘게 엔지니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의 자산 운용 행위를 하니까 그럼 일반 상대 법대 나온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보다는 엔지니어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이 미국 금융의 중심을 이루고는 근데 우리도 그 큰 흐름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지금 잘 나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점엔 뒤진 거 아니냐. 특히 핀테크로의 전환이 세계 금융계의 큰 조류인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보다 뒤지고 있거든요. 뒤지고 있다. 우리 지난번에 뒤늦게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셔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어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금융의 핀테크로의 전환 그리고 기업 금융의 비중 제고 융자에서 투자로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 그러려면 모험 자본의 육성 이런 것들이 빨리 개혁이 돼야 된다. 금융개혁 말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으로 가다 보면 정부의 그 인터넷 뱅킹으로 대변되는 이 촘촘한 이 금융 규제 그렇다면 결국은 금융위원회에서 뭔가를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결국 금융위의 숙제로 이제 많이 갈 텐데 요 대목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반시장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이 국민적 지적이 막연하지만 이건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많은 것이 사실 법에 있는 규제보다 그림자 규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계속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해 나가야 되고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그렇고 이제 금융규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도 국회에 통과해드렸고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산업 육성하는 그런 법들. 그리고 여러 그 법들이 금융위가 성안됐고 아까 말한 자본시장 혁신에 관한 그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를 마련해서 국회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도 계속 방향 잡고 한 발 한 발 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규제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규제 개혁의 제일 문제를 규제 개혁을 빨리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제 은사물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가 세계에서 은사물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죠. 그런데 조금 깊이 따져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많아요. 미국은 그렇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태인들로 대표되는 수천 년간 형성된 금융 전업 기업가군이 전문 개인 투자자만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0여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금융 산업만 전문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 관여 안 해도 금융 자본 스스로 그 발전시키고 커가고 특히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핀테크 쪽으로 더 적응이 빨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금 아까 김영범 위원장 말씀처럼 우리 금융기관이 전부 대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4대 금융기관 보면 자본금도 30조가 넘고 연간 자산 운용 규모도 다 650조 뭐 이렇게 되는데 세계 전체의 점포도 한 1000개가 넘고 이거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산업자본 외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경영할 능력이 있는 구체적인 운영 주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산업자본이 보험 증권은 되는데 은행은 딱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니까 제가 보기엔 주인이 없는 은행이 돼버렸고 이것이 우리 금융 혁신을 더디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은산 분리 완화의 이것이 규제 개혁의 무슨 상징처럼 돼 있는데 결국 이제 돌고 돌면 이제 국회로 귀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 때 우리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뭐 까지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강조한 것이 은산 분리로 인한 폐해와 주인이 없는 은행의 폐해 어떤 게 더 크겠냐? 네, 맞습니다. 예. 주인이 없으면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을 혁신으로 내주셨고, 그 주제는 저희가 따로 주제를 한 2시간짜리 분량이니까 한번 좀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김경수 교수님께 마무리를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 조정 필요성 말씀하셨고, 지금 은산 분리로 했던 산업 논리와 금융 논리의 충돌. 자, 요 마지막 숙제에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경제는 굉장히 실용적인 거이기 때문에 어떤 교조적이라든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국민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혁신 부분을 키워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혁신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일반 그 중산층들이 결국 복지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허리가 휘고 그게 이때까지 되게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이 갖고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 부분을 얼마나 그 빠른 시간에 많이 키워내느냐가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임기 중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 성장으로 방점을 찍고 가겠다는 이 시점에서 자, 김용범 부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30초 드릴 테니까 금융 개혁에 대한 금융 당국자로서의 각오 한마디, 방향 한마디 이번에 정확하게 메시지 하나 좀 던져 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혁신 성장,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자세로 사실 과감한 그런 규제 개혁 그 방안들을 생각해 내야 되고 그 길이 투자자 보호나 어떤 금융시장 안정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또 확신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도 줘야 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런 철저한 분석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규제 개혁 방향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와 논의를 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시고 금리부터 금융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 근원부터 진단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온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부자 되는 나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2019년에는 가시 성과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함께 오늘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김경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